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채널 시청자 여러분,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바로 가장 핫한 이슈이죠. 선거 관련, 또 그에 따른 정당별 정책들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대 총선 정당별 공약평가. 오늘 이 평가를 맡아주실 분은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권혁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즘 정말 선거로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핫했었죠. 유승민 의원이 또. 네. 1시간 네, 기자회견을 하시고. 전에 답변을 했죠. 네, 너무나 긴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정당들이 표방하는 어떤 정책 노선을 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정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10대 총선이 뭐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예, 그래서 바야흐로 정치 시즌인데, 네. 지금 사람들의 관심 온통 과연 누가 나오느냐, 네, 아니면 맞습니다. 뭐 누가 공천에서 탈락되느냐, 누가 공천이 되느냐, 어떤 권력 투쟁 관계 또는 그 안에서의 뭐 누가 죽고 죽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깊이 또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정당들이 네. 우리가 정치시장이면 정치시장이죠. 정치시장에 어떤 상품을 내놓느냐라는 것은 물론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상품은 정당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을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선호가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과연 누가 나오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그보다는 과연 이 정당이 과연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정책, 공약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에서의 유권자들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각 정당들이 발표한 이 정책들, 10대 정책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박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새누리당하고 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책들을 비교 분석을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네. 많은 파트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말문을 열어야 될 포인트는 역시나 각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바로 이 일자리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정당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예, 그 새누리당의 경우는 이제 10대 정책 공약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10대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의 경우는 10대 정책 공약 중에 3개에다가 일자리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상당히 큰 비율이네요. 상당히 큰 네.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죠.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한 곳에다가 이제 일자리라는 타이틀을 같이 붙여서 10대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1차적으로 볼 때는 새누리당이 훨씬 더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1차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새누리당의 경우에 3가지 일자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첫 번째, 그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시장 친화적인 것을 좀 찾자면, 네. 시장적인 찾자면 유턴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해외에 네. 나가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국내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 상당한 메리트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여러 가지 이제 메리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유턴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걸 감면해주고, 또, 일단 돌아와가지고 설비라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장비라든가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고, 네. 또 그 경제특구에 들어갈 때 2년 내지 3년을 무상임대를 해주겠다. 라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인센티브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턴 경제특구 내에는 최저 규제 지역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규제를 최대한 풀어가지고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누차 노동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됐던 부분이 기간제 근로라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도 규제된 풀고 또 파견 근로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그 부분에서는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기술탄 경제특구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향후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좀 하겠다는 게 향후 좀 사정을 봐서 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것도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과 같이 들어올 때 그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니까 현재로서는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규제를 최소화하고 법인세나 이런 것들 감면해주고 또 무상임대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하나라도 개발했다. 새누리당이. 네, 일단 그런 유일하게 약간은 좀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나머지 정책들은 대부분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을 하고 키우고 만들어가고 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제 주체가 되니까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를 하도록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느냐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는 부분이 중점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청년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부분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니 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부분은 이제 세금 풀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퍼센트를 늘린다고 하죠? 그건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만든 일자리를 우리가 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공부 일자리를. 근데 그런 것들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재 그 청년고용 할당제가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이걸 5%로 3%로 5% 늘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일종의 규제고 민간기업의 일종의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민간기업의 노동의 유연성을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두 차례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있고 후반에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유일한 일자리 정책, 일단 타이틀에 붙인 유일한 정책도 좀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러한 노동정책, 일자리 정책은 나아가서 경제정책으로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주목하신 부분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더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어떤 큰 골격을 갖고 있나요? 먼저 새누리당부터 이야기하자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10대 정책 공약을 볼 때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내세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거나 이제 이런 정도에 그쳤고, 더민주당의 경우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에 상당히 좀 방점을 두면서 모든 경제 정책을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네 번째 공약이 더민주당의 그 네 번째 공약이 경제 민주화인데 경제 민주화로 경제 질서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기존의 여러 기관, 뭐 자유경제도 포함 여러 기관에서 대표적인 반시장적인 또는 반기업적인 정책이다라는 것을 총망라를 했습니다. 그 안에 네. 총망라하고 그것들을 법안을 개정하겠다. 기존의 규제들은 그걸 개정해서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필요한 법들은 또 제정을 해가지고 반기업적인 정책들을 더 강화하고 하겠다라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일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네. 그럼 더민주당의 경우 그 가계부채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놨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떤 정책인가요? 기존은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겁니다. 네. 기존은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거고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부채는 탕감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을 써가지고 부채를 감면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부채 탕감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부채를 감면시켜주겠다는 것이 이제 기조를 이루고 있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의 경우는 그 부채 탕감과 관련해 가지고 주목할 만한 것이 원인금 감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채를 저거 할 때. 그 원금 감면율을 좀 퍼센테이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뭐 부채 탕감이라기보다는 부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이니까 두 당이 방향은 거의 같은데 과연 누가 좀 더 과격하게 가느냐 누가 좀 덜 가느냐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계부채 문제에서는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원금 감면율을 좀 올려가지고 네. 부채를 좀 낮춰주자라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부채 탕감 앤드 부채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부채를 탕감해 준다고 하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누가 빚을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가장 네.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이제 도덕적 해이를 자꾸 이제 부추기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 자본이라고도 하는 그 소셜 캐피탈 부분도 네. 뭐 신뢰나 책임이나 근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허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지 정말 않은 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것으로 넘어가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다들 정당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나요? 예, 새누리당의 경우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네. 경력단절 여성, 또 이제 청년 미취업자, 또 이제 취업은 했지만은 소득이 상당히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모든 정치인들이 아마 그 탐을 내는 부분이 어딘가 돈이 모여있을 때 항상 네. 그 탐을 내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임기 중에 자기가 쓸 수 있을 때 쓰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국민연금 기금이든 아니면 연기금을 정치권이 활용하는 것에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거의 네,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경기 활성화, 경기를 부양하는 데도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국민연금이 점차 지금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점차 2040년 이후에는 원금조차도 줄어들고 있고 2060년이 되면은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과연 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정책을 내놔서 그 기금 고갈을 오히려 더 가중시킬 수 있고 또 미래 세대들의 어떤 자금이겠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당겨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인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고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또 관심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각 당이 어떤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나요? 예,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경우는 특별히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네. 다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정도죠. 예를 들어서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걸 건설하고 있는데 그 속에다가 신혼부부 몫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안에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도 만들고 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특별히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그 한국 뭐라 그러나요? 장학재단, 네. 한국 장학재단하고 한국 장학재단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거, 대학생들이 하는 거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뭐 하겠다. 그다음에 노인 실버주택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하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고 그렇게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건 없는 것 조금 더 재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이랄까, 정책 기조를 내놨는데, 네. 정책 기조가 선택적 보편주의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 장애인이나 실업자, 노인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는 선별적으로 집중 복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의료나 교육,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 보편주의로 가겠다. 뭐 이런 거 두 가지를 합쳐서 내놨는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보편적인 복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킬까요? 완화시킨다 그럴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선별적 또는 선택적 보편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 두 번째 기조가 적정 복지, 적정 부담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결국은 적정 복지라는 것은 복지 수준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에 다른 말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정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을 더 높여서 하겠다는 건데, 요 이면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결국 세금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게 세 가지를 재원 조달 방안으로 내세운 첫 번째가 재정개혁입니다. 네. 세금 좀 덜 쓰고 좀 불효불급한 데는 좀 안 쓰고 그래서 좀 절약하겠다 이 얘기인데, 지난 야당이 지금 야당이 10년 동안 집권했을 때 과연 뭐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지개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에는 쓰되 불필요한 복지 내지는 좀 많이 빠져나가는 데는 좀 줄이겠다 이건데, 지금 선별적 보편주의를 내세워서 복지개혁해서 거기서 재원을 절약하겠다.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조세개혁인데, 결국 조세개혁은 결국 증세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현재 조세부담률을 약 2%포인트 좀 올려서 네. 거기서 한 30조 원 좀 더 걷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참 쉽네요. 말은 쉬운데 이제 유권자들이. 그렇죠. 그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예. 새누리당의 재원 조달은 좀 간단합니다. 재정이 매년 한 10%씩 늘어나는데 그게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다시 10%죠. 그럼 1조 정도가 되죠. 그 1조를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 이것에 대한 재원은 그걸로 가능하다. 재원 조달 그걸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조달 규모도 상당히 좀 서로 틀린 거죠. 한쪽에서는 몇십 조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1조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쭉 해서 일자리,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뭐 복지, 경제 기조, 그리고 또 이런 연금 문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점점 더 세세하게 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이 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들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새누리당의 경우는 이제 여당으로서 현재 경제상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좀 어떻게 살리고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이런 방향의 생각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이 과연 그 포퓰리즘적인 또는 민주제도의 취약성하고 이제 이게 결합이 되면서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고 미적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러면서도 그래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과연 시장 친화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살짝 맛배기로 좀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복지와 관련해가지고도 보편적 복지라든가 복지 확대라는 것이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도 역시 기존에 하던 것들을 좀 뭐랄까 확대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라는 네. 부분에서 전반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무언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겁나서 못하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 같고 아쉽네요. 반면에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뭐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한국형 복지라는 네. 그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간 거죠. 좀 반시장적 반기업적인 쪽으로 과감히 밀고 나가기 때문에 두 양당이 정책에서 크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오늘 각 정당별 10대의 핵심 정책 공약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주시면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요. 아직 그 선거가 끝나려면 점점 더 이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유권자분들께서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앞으로 4년 어떻게 20대 국회가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멋진 비교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